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딱 힘이 빠지? 염동철 연구원은 활기를 잃지 않아서 멋져. 저는 지금 겁나 바쁩니다. 월요일에 자료도 나와야 되고 오전에 탐방 갔다 온 것도 미안해요. 녹음하자 그래서. 오전에 못하고 오후에 하는 거죠. 오늘 조명이 좀 센 거 얼굴이 하얘 보이는데? 그래요? 하여튼 아침에 그 신중호 팀장이랑 정다운 연구랑 녹음했었는데 네. 얼마나 웃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언제든 하여튼 시작할 때 플러스 10포인트 시작하길래 이게 세지 오늘 좀 이렇게 물건도 나올 타임인데 해서 또 녹음 끝날 때쯤 마이너스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또 오늘 다시 또 플러스 올라오는 거 보면 또 오늘 전부 다 그냥 바닥 얘기를 많이들 하네. 오늘 뭐 바닥이었다. 어제는 뭐 그 뭐지 결제일 때문에 빠졌던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네. 오늘 뭐 갑자기 점심 먹을 때 누가 또 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9월이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걸 많이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음 주랑 다음 주보단 다다음 주 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지금. 저거 FOMC 때문에요? 네. 뭐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데요. 뭐 다음 주에는 또 추석 전날인 전주라서 네, 일정 그러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미국 하원이 개회를 합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름 휴회하다가 이제 개회를 하는 건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하원이 개회하고 목금은 하원 또 쉬는 날이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0일 있는 주부터는 이제 하원과 상원이 동시에 개회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예산안 같은 경우가 뭐 상원에서 통과를 했는데 다시 이제 하원에서 뭐 전체적인 거는 통과가 된 거고 세부 내용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상원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이 다음 주에 오픈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다만 하나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이번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뭐 하원에서 먼저 부채 한도부터 좀 상향 조정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서한을 보냈다라는 거죠. 옐런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10월 말까지 이거를 빨리 처리 못하면은 사상 초유의 미국의 채권이 디폴트 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근데 공화당의 의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공화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3.5조 달러 정도로 돼 있는 예산안을 낮추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과 안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채 한도도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는 다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요.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은 겪겠지만 완전히 파국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 뭐.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10월 말이 이제 현금 한도가 뭐 10월 안에 현금 한도가 이렇게 다 소진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9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점점 이 불확실성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다들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10월에도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 야 이거 혹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9월 말 10월 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하원 개회하는 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 체크하실 일주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추석 전이기는 한데요. 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중국의 그 왕이 직책이 좀 깁니다.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보통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분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에서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뭐 한국만 딱 찍어서 오시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아시아 지역 이렇게 순방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회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와가지고 정상회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예비 방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볼만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거보다 사람들이 중국 관련 요새 많이 흔들리고. 그렇죠. 딱 그 이슈 때문에 중요한 거죠. 호재 나온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거의 같은데. 이건 소설 아니야? 왕이가 와가지고 굳이 뭐. 사실 뭐 그거는 바램이긴 한데 저는 바램이지 바램. 주식 시장에서 이런 희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뭐
왕이가 오고 그러면 뭐 중국 이것도 노이즈가 좀 거치고 시장은 어떻게든지 그런 좀 돌아왔을 만한 이슈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제 움직임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지금은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거죠. 엔터 기업이 빠지니까 오늘 막 근데 이제 중국 비중이 얼마 높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펀더멘탈하게 섹터 남들은 다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중국이 이제 뭐 혐한은 아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한국만 풀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좀 다 막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중국 다음 주 오는 것들 많이 기대하시는데 이게 어떨지 좀 하여튼 봅시다. 뭐 하여튼 수요일이니까. 뭐 엔터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뭐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보도된 것도 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크고던 작건 뭔가 규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 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거를 좀 풀어주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뭐 여행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온다면은 좀 기대를 줄 수도 있는 요인이긴 한데 이건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는 좀 시장 코멘트를 많이 할 때는 좀 썼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보통 명절이나 연휴 전주에는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국이든 외국이든 투자자들이 좀 비중을 줄여놓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건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투자자들이 추석 때 돈 쓰려면은 일단 그 주식 팔아야 되니까 이 월 화요일에는 빼야지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게 추석 전에 해가지고 그때쯤까지는 좀 빠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연휴 마지막 거래일에 한 3에서 4일 정도가 단기적인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화요일들이나 수요일 정도입니다. 월, 화, 수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그때 정도가 왕이 외교부장 오기는 시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월화수 정도의 단기 바닥 나오는 거 아니냐. 네네네. 왕이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목금에 막 거래량 빵 터지면서 올라가기도 좀 쉽지 않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앞두고는 다들 몸살이거든요. 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이 2008년도 추석 때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명절 앞두고는 강하게 매수하기는 못하겠지만 일주일로 본다면은 다음 주 뭐 화수 정도가 가장 뭐 투자 심리 안 좋을 때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써놓은 건데 정부에서는 다음 주에 한국의 1차 이상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한 60% 조금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 속도로라면은 충분히 70%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렇다면은 9월 내내 이렇게 이어진다면 10월 초까지는 일단 그 방역 이렇게 연장하는 거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10월 이후에는 좀 이게 완화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접종이 한 50% 넘어갈 때가 언제쯤이죠? 잘 모르죠.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2차까지 한 거는 네 지금 이제 한 37%인데 이게 보면은 한 1차만 맞은 사람이 그러면 한 33%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6주 이상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11월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일정 정도 보고 이번 주 그 그래프 그려오신 것 좀 볼까요? 네. 자, 요거 차트 2개 넣어놨는데요. 위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랑 재무제표가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한 건데요. 재무제표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대차대조표의 주요 지표들의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작다,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이 불안정하다라는 게 변동성이 좀 큰 겁니다.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좀 들쭉날쭉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기업들이 재미없는 주식, 안정적인 주식이고 대차대조표가 들쭉날쭉한 게 이렇게 변동성 있는 주식, 다이나믹한 주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좀 리스키한 종목들 성장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한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은 이 대차대주표가 안정적인 기업들의 성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방어적인 좀 그 재무제표의 변동이 별로 없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리스크 오프 분위기라는 거를 좀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왜냐면 최근에 어떤 약간 안정지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정적인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그 팬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뭐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런 뉴스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좀 IT 빅테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차트이기는 한데 유럽 그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범유럽 지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투자자 심리 지수랑 굉장히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투자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고요. 뭐 과거에도 이게 투자자 심리 지수가 선행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동행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났으면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방향이 바뀔 텐데 이게 지수가 꺾일 거냐 아니면 투자자 심리 지수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차트라는 점에서 이 내용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규제 때문에 이제 주가 출렁이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전에 한번 전략팀에서 자료가 나왔던 건데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MS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규제 있었을 때 주가 안 빠졌었잖아요. 어땠었죠 그때? 그때는 뭐 근데 단기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었던 경우도 있고 뭐 생각보다 막 분할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분할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버텼으면은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있는 교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큰 문제 없이 넘어갔었다라는 거고요. 이 장기라는 게 1, 2년은 아닙니다. 그래? 네. 꽤 오랫동안 국내에서는 이제 저번에 그래도 페이스북 친구분인데 워낙 카카오를 잘 아는 분이어서 그분 뭐더라 그때 우리 뭐지 그거 별풍선하는 회사 뭐지?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도 별풍선 규제 있을 때 그거랑 좀 케이스가 다른가?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이게 금융 쪽 규제가 들어오면은 사실 이거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은 사실 생각보다 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국의 리만 사태 때도 겪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라임 같은 이렇게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금융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재기성이라는 단어를 갖고서 뭐 이런저런 책을 보는데 규제 당국과 시장과의 재기성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서 그걸 읽다 보니까 하나 흥미로운 게 규제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 된다는 게 이제 자기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확산되는 형태가 나올 때면 규제의 어떤 그런 그 전염도 그리고 영향도가 되게 커지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 포지티브 피드백 되먹인다니까. 최근에 그게 좀 흐름이 그런 현상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니까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염세형 생각은 어떻게 최근에 이제 규제 움직임이 뭐 중국엔 다 알려졌고 국내는 카카오 때문에 좀 알려졌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도 규제로 좀 갈 수 있냐라는 건데 최근에 그때 나한테 그 세제 얘기 한번 해줘가지고 약간 의심이 그렇죠. 미국도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좀 강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온 칼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것도 얘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세금 올려야 될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이 그 예산안 자체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를 위해서라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증세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일자리가 K자형으로 양극화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네네네. 존재하다 보니까 아니 그뭐 요즘 하여튼 그 주제를 놓고서 고민하는데 과거 보면 별거 아니었다 말도 일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몸은 노곤한데 머리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 그 다음 거 볼까요? 글로벌. 네. 지금 최근에 M&A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랑 어저께는 아니었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에 페리고라고 제약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M&A 발표하면서 뭐 주가가 좀 상승했고요. 글로벌 페이먼츠라고 그 기업들 결제 시스템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있는데 여기도 뭐 그 영국 회사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M&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 좋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고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돈을 좀 많이 레버리지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한 1, 2년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좋은 거에 비해서 막 M&A가 막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았었어요. 뭐 물론 이렇게 작년 2분기에 상황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이렇게 M&A가 늘어났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었던 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줬어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들 이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생겼는지 생각보다 이번 분기에 좀 빠르게 M&A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M&A가 나올 때는 동행하는 지표긴 한데 시장은 여전히 좀 좋은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에 거의 뭐 막바지라서 이렇게 좋은 걸지 아니면은 여전히 시장이 좋다는 인식을 좀 IB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돈이 많은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더 이제 그 돈값 비싸지기 전에 좀 더 이렇게 레버리지 끌어다가 바이아웃 해야긴 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M&A가 생각보다 지금 3분기 들어가지고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볼 만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좀 아주 저희도 똑같은 지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의도의 자료 발간이 쫙 줄어든 느낌인데 이제 실적 네. 시즌이 끝난 것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애널리스트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주가가 뭐 그렇다 조정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막 바꿀 것들이 없는 상황, 관망하는 상태, 좀 네. 숫자 보고 하자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요즘? 맞습니다. 지금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실적 같은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바뀌고 보통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적이 하향 조정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주가 이렇게 좀 위쪽에서 약간 좀 둔화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가는 회복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3주 하향 조정되고 이번 주에 다시 상향 조정된 상황인데 상향 조정된 거 하향 조정된 거 종목을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소재, 산업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된 업종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하향 조정의 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상향 조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일부 특히 뭐 소재,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이쪽이 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실적을 좀 올린 거지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고 뭐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닝 시즌 끝나가지고 실적의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향 조정되다가 최근 반등 나왔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막 그렇게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 일부 업종이 전체 이익 추정치 반등을 이끌어오는 상황이고 그나마 상향 조정된 게 철강 쪽이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철강 쪽이 좋아진 게 되게 독특한 게 최근에 포스코나 이런 것들 막 좋던데. 네네네. 포스코, 현대제철, 뭐 세아제강이랑 하나 더 있었는데 지난주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헷갈리는 게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올라가면서 되는 거는 커머디티 가격이 좋으면서 올라가는 장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달러가 지금은 조금 반등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세 보였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게 좀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저 말씀드릴 거는 거의 다 드렸는데 최근에 그 16페이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에 이머징 쪽의 이익 추정치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둔화돼 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되는데 맨 위쪽에 있는 게 이머징 전체국, 그 다음이 아메리카,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그 아시아 쪽인데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아시아 쪽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남미 쪽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늦게 회복된 만큼 그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좀 상황이 나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좀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좀 둔화되는 것 같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아리까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할 때 제일 힘있게 하는데 금요일 오후에 하면서 지금 완전히 네, 제가 오전에 어디 갔다 옵니다. 아니 당신 탓이 아니라 내가 컨디션이 좀 그러네. 근데 오늘 또 뭐 있다가 저녁에도 뭐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녁에 뭐가 있으세요? 아니 뭐 금요일인데? 그러게. 하여튼 갑자기 왜 자꾸 장 빠질 때 전화 오는지 모르겠어. 어디 방송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전화 와서. 나 원래 우리 항상 참 좋게 말하던 하우스였는데 올해 이상하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쩌다가 내가 장 어때 보여? 장 여기서 뭐 빠지기도 쉽지 않나? 막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맞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좀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3,100 초반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밑으로는 3,000 깨지면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위쪽으로는 한 3,400도 한번 트라이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아래쪽 150 위쪽 250이면은 지금은 좀 플러스 쪽에 좀 해야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150 버틸 생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다잖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불안해요. 지금 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한 3,050 정도 하다는 3,000도 아니고 한 3,050, 3,100 사이면 그러니까 뭐 3,000 깨질 수는 있는데 오래 기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400원 가주면 내년 초까지 보면 3,600, 700도 한번 가질 수 있고 사서 물려도 되는 구간 아니냐 이게 컨설인데. 그렇죠. 이제 뭐 자금을 100% 쏘는 게 아니라 좀 지금 사놓고 떨어지면은 더 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좋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도 사실 비슷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콜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좀 내려와야 된다도 있었고 좀 개인들의 신용 물량도 좀 약간은 줄어들어 있으면 좀 체력이 더 보강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참 고민스럽네. 그렇죠. 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좀 제 생각에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바뀌려면은 추석은 지나야 될 것 같고 9월 말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리비전이 시작되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요새 리비전이 진짜 안 돼요. 리비전 안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다들 어닝 시즌 끝나고 휴가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에다가 그거에다가 뭐 또 주가가 잘 안 빠지니까 섣불리 수정하기가 싫은 거지. 맞습니다. 후행적으로 보통 붙이니까. 목표 주가는 좀 바꿔도 이익 같은 경우에는 막 강하게 리비전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이익 추정치가 또 올라갈 거니까 뭐 괜찮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비슷한데 뭐 우리가 특별히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저희 이 정도가 비관 넣으면 3,300, 400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하우스가 돼버린 거죠. 3,300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봤자 3,300. 다들 뭐 4,000 근처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것도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들 좀. 근데 난 그래서 요즘 걱정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런 트리거가 뭐냐. 안 좋아지는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건 뭐냐 물어보면 공교롭게도 미국이 흔들릴 때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요즘 좀 드는데. 저도요. 음. 근데 그냥 하나 규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면은 이 대형주 쪽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규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시장 금리가 생각보다 튈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밸류에이션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래도 좀 대응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뭐 본부장님도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오프닝주 이쪽에서는 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뉴욕 증시 보시면은 항공주가 좋았거든요. 근데 항공주는 어제 안 좋은 이슈들만 나왔어요. 8월, 9월 델타 변이 때문에 예약자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연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그거 발표하고 주가가 막 3, 4%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악재 끝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반등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안 좋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건 별로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호재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악재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한다면은 그거는 좀 사야 되는 타이밍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이 좀 비주도주였던 리오프닝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 하여튼 다음 주에 추석 바로 앞둔 주니까 추석 때라 근데 가지도 않으니까 돈들도 안 쓰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근데 재난지원금 나온 거 다들 쓰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나왔어? 저 못 받았죠. 그러니까 난 당신 받기 힘들잖아. 아니 그런데 추석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내려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추석이고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편의점은 들어가잖아요. 요새 편의점에서 비싼 물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팟 이거 뭐지? 에어팟? 그것도 판다는데 편의점에서 요새. 그랬어요. 그래요. 하여튼 잘 치고 그래 참. 내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요새 뭐 섹터들 자료가 그래도 저 실적치 좀 나왔었는데 내가 녹음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고민도 해요.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보통 섹터 의견이라는 게 셀 의견은 잘 주기가 힘들고 웬만하면 주가 빠져 있어도 뭐 의견 유지 정도로 하는데 그걸 녹음해서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약간 리스크 관리 모드로 들어간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녹음을 안 했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워낙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의미를 또 파악하시기는 좀 그렇고 근데 별 의미 없잖아. 지금 다들 의견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주가 내리는 퀘리 있으면 퀘리율 정도 조절해주고 뭐 일시적 노이즈다 뭐 다 이러면서 그냥 시간 보낼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자료 나옵니다. 알았어. 재밌는 자료입니다. 알았어.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앉지 마. 인간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다. 좋은데? 아주 좋아. 쓰레기. 맞아. 하도 요새 캐시 이즈 쓰레기라고들 하던데. 캐시 이즈 쓰레기.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둘 다 영어로 하시든지 둘 다 한글로 하시지. 발음이 캐시는 쓰레기라니까. 묘하게 어울리는데 캐시 이즈 쓰레기? 현금은 쓰레기 이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저희 영끌 투자들을 너무 하다 보니까 부채를 너무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그거 봤나요? 내 전배수용이랑 보서 깜짝 놀랐던 게 카드론이 엄청 나왔어. 맞아요. 와, 나 진짜 이러고 올라오던데 이러고 막. 사람들이 일단 빌려서 뭐라도 사놓겠다는 거지. 그것도 있고 대출을 좀 규제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 좋은 것 쪽으로 가는 것도 카드론 받아서 집 사겠어요? 그거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어쨌든 전세자금 주담대가 막히니까. 그래서 정부는 나는 금리 분명히 10월이나 11월에 좀 강하게 올릴 것 같아서 그것도 감안들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